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지난 24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주 FOMC 회의 이후에 강하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뒤로 꾸준하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또 3대 지수 모두 다 오름세를 보여주었고요. 24일 자체가 워낙 거래량 자체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기술주 위주로 또 강하게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산타와 함께 달린 뉴욕 증시. 뉴욕 증시 안에는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M7 종목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3대 지수는 모두 다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선호주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선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하더라도 주가가 172%나 상승세를 보여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주가가 2배가량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상화폐 대장주죠. 산타랠리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FOMC 회의 이후로 좀 강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현재는 99,0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고 이 안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1월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50여 개의 법안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국조를 흰 머리 수리로 지정하는 법안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맵을 열어서 그동안 어떤 종목들이 오름세를 크게 보였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M7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세 가경이 보였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65 코파일럿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외에도 다른 AI를 어느 정도 좀 들여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도 함께 본다고 하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만 무려 16%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존은 현재 좀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노동자들과 그리고 스타벅스 노동자들 함께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년에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파업을 좀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7% 이상 7.36% 강하게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아마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현대차가 테슬라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현대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테슬라 충전기 어댑터를 무료로 배포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영향으로 끼쳐지고 있고 테슬라가 7%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메타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탑재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시가총액 4조 달러 지금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고요. 애플은 1.15%, 엔비디아는 0.39%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그동안 일들, 글로벌 이슈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5% 상승하면서 2만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1% 상승하면서 6,040포인트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도 0.91%, 1%가량 상승하면서 43,29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화요일장에서 뉴욕 증시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죠. 이날은 연휴를 앞두고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했는데요. 드디어 산타클로스 랠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죠. 투자 전문 업체 밀러 타박의 시장 전략가 매트 말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움직임을 보면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산타랠리에 대한 신중론과 낙관론 모두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1월에 이 거래일까지도 산타랠리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0.17% 하락하면서 4,591%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5,174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WTI는 0.09% 약보합으로 마무리하면서 배럴당 70.10달러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어서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일제히 상승세 보였는데요. 애플은 1.15% 상승하면서 258.2달러에 마무리했습니다. 애플이 구글의 반독점 재판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기로 하면서 이 재판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0.39% 상승하면서 140.22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착수를 호재 삼아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94% 상승하면서 439달러 선에 마무리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자사의 주력 AI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오픈 AI가 아니라 내부 및 타사 인공지능 모델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역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0.76% 상승하면서 196.11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가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1.77% 상승하면서 229.05달러 만들었습니다. 아마존 파업 소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역시 상승했는데요. 1.32% 상승하면서 607.7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메타 플랫폼스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약 1,9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회사 내부자가 주식 매도 일정을 미리 정해서 거래 활동의 투명성을 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계획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급등하는 흐름 보였죠. 7.35% 상승하면서 426.2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에 다가서면서 메타의 시총을 앞질렀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의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스페이스X가 새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서명과 함께 청원을 제출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무려 7.35% 상승했다는 소식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테슬라의 상승세 돋보였죠. 이날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조기 폐장이 무색하게 테슬라는 개장부터 마감까지 급등하는 흐름 이어갔는데요. 435달러 선에서 거래를 시작한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7% 넘게 오르면서 마감한 겁니다. 테슬라의 호재 중에서 주가 상승을 견인한 큰 이유가 바로 현대차의 테슬라 충전기 어댑터 배포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미 금융 전문 매체 모틀리플은 이날 테슬라 투자자들이 오늘 아침 현대차로부터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최소한 11만 2천 명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에 잠재적인 고객으로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현대차는 자사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NACS-DC 전기차 어댑터를 내년 1분기부터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죠. 이 충전구가 테슬라가 쓰는 충전구 방식인데요. 이 충전구에 맞는 어댑터를 꽂으면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DC 방식으로 제작된 전기차도 테슬라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소식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며 46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0.58%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매일 60개국 이상, 350개 이상의 목적지로 수천 편의 항공편을 운항하는 아메리칸 항공은요, 이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든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는데요. 다행히 1시간 만에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1년 중 가장 바쁜 기간 중 하나죠. 항공사 측은 항공편 운항 유지를 담당하는 운영체제 공급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네트워크 하드웨어의 문제로 이륙에 잠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들은 자세한 내용을 여전히 요구하고는 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운항 중단으로 인해서 아메리칸 항공의 휴가철 여행 성수기 동안 이어질 수 있는 본격 운항 중단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2.09% 상승하면서 82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주가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8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친 팔란티어는 현재 시가총액이 1,835억 달러에 달하고요. 매출이 전년 대비 24.5%라는 인상적인 성장률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 팔란티어가 방위 기술 기업인 안드릴 인더스트리와 협력해서 미 국방부의 계약 입찰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컨소시엄이 이르면 1월에 다른 기술 그룹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방위 산업 기술의 흐름은 현대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인공지능이 전세를 가르게 되면서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경쟁력으로 부상한 거죠. 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팔란티어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목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가장 먼저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헤드라인은 올 연말 미국 증시는 따뜻해진다. 정말 이 2부 때 보니까 따뜻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FOMC 회의 이후에 참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2부 때 보니까 또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 안팎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또 강세를 보이며 산타랠리 진짜 지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12월을 되돌아보니 가장 큰 키워드가 FOMC 회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FOMC 회의 가지고 온 의미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5pp 인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하는 절차를 밟아온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색채가 좀 깔렸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FOMC가 끝나고 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이긴 합니다. 내년에는 트럼프 취임이라는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12월 FOMC, 특히 수정경제 전망에서 제시된 숫자 조정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내년 3월 FOMC가 처음으로 이제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연준의 정책 금리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강도 있는 비판을 해왔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내년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완화적인 형태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바뀔 여지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 결과는 매파적 금리 인하로 해석된 부분들이 있지만 내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고 또 3월 FOMC에서 첫 수정 경제 전망이 제시될 때 그때는 지금보다는 완화적인 색채로 좀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0월 FOMC 이후에 임시 예산안 통과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좀 반전을 좀 이룬 것 같고요. 임시 예산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올해 4, 4분기 사실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저해할 만한 그런 변수들이 대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 증시 산타넬리 도래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디스인플레이션 하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장이 예상하는 그 횟수보다 많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FOMC를 보면 내년도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이 기존 3.4에서 3.9%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연준이 4번 인하한다는 그 시각에서 2번 인하로 바뀌긴 했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2회가 아니라 최대 4회 정도까지 충분히 인하가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트럼프 2기 정권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내년에 있을 이 3월 FOMC 회의부터는 조금 완화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위원님 시장에서는 좀 엇갈린 의견이 지금 팽배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또 살펴봤더니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관세부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올해 보면 10월 초부터 트럼프 트레이드, 주가 하락, 금리 상승, 달러 강세를 반영하면서 금융시장이 움직였고 지금 또한 달러 강세,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 집권 이후에 1년에서 2년 그리고 3년과 4년 이렇게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나서는 지금의 모습들이 좀 달라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명령을 발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관세 부과를 위한 상무부의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저해를 하는 요인인지를 조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부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게 되는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집권 1년 차 하반기 때 들어서 상무부가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집권 2년 차 들어서야 중국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 불공정 간행을 명분으로 해서 관세 부과를 시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빠르게 시작을 해봤자 집권 1년 차 4, 4분기 정도 돼야 시행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는 내년도 취임 이후에 주안점을 감세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둘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금리 통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고 또 트럼프가 항상 하는 얘기,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상당히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추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사실은 통화 정책에 대한 주안점을 둘 여지가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재임 기간이 임기가 2026년 정도 되는데 아마 그거를 채우지 못할 여지가 상당히 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도 상원을 이제 공화당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간료직에 대한 의결은 상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트럼프의 의향에 따라서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아웃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금리를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연준 의장이 선임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염려하고 있는 물가,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 현상이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트럼프가 사실 당선되고 나서는 자기가 취임식 날에 도장을 쉴 새 없이 찍겠다라고는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꽤나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도장을 막 찍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절차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연준 쪽에서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할 때는 제가 기억했을 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는 물가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것 같습니다. 뭐 전월 대비했을 때 얼만큼 올랐나, 얼만큼 내렸나에 따라서 그 달에 있었던 이 FOMC 회의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또 새로운 정권도 들어오고 있고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내년에 있을 FOMC 회의 때도 이렇게 물가에 포커스가 맞춰질까요? 아니면은 우린 좀 더 다른 키워드까지 열어봐야 될까요? 물가에 대한 오해들이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좀 꺼내드는 명분이 되는 것 같긴 하는데요.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쓰게 되는데 사실 물가를 잠재우는 데 가장 큰 역할을 주는 수단입니다.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물가가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 범위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과거보다 물가가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그 폭보다는 지금 현재 레벨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도 PC를 기준으로 이제 9월 수년 경제 전망보다는 PC를 상향 조정한 게 나타난 숫자이긴 하지만 2026년 정도 되면 연준의 물가 목표 2%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는 변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내년 되면 분기별로 발표될 때마다 숫자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를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물가는 과거처럼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계속 유지되면서 방향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가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해서 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연준은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를 놓고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는 시점이 내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 대한 염려는 없지만 아무래도 빠르면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고용 지표와 관련된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준은 고용 지표 결과를 염두에 두고 통화 정책을 완화적인 색채를 더 띌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년도 이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레인지가 이번에 2.9에서 3.1%로 상향 조정되면서 내년도 50bp, 그러니까 2번 정도 인하로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물가는 하락이라는 방향성을 띠고 있고 또 고용지표,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기존 장기 추세 15만 명 전후를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폭을 더 늘려나갈 여지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자체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년부터는 아마 금리를 결정할 때는 고용 지표를 조금 더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산타 랠리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3대 지수를 보니까 확실하게 산타 랠리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통상적으로 1월 뭐 둘째 날까지도 산타 랠리 기간으로 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년 초까지 이 산타 랠리 기대감 좀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그 바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경기와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은 물가랑 통화 정책에 워낙 관심을 높이다 보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소외된 변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NBER 전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경기 순환을 놓고 봤을 때 올해 11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악장은 5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같은 경우 S&P 500의 EPS 증가율을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9%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과 비교를 해보면 10년 수치가 8% 정도 되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상황이고요. 올해 11개 섹터 내에서 8개 섹터가 증익을 보이고 그 가운데서도 커뮤니케이션, IT, 금융, 경기소비재, 유틸리티가 두 자릿수 때 증익을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S&P 500 지수가 전년 대비 9% 가까이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6,100선 가까이 올라오는 걸 보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올해와 비교했을 때 증가할 걸로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S&P 500 지수는 7,000선 가까이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하는 대상 역시 바뀌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은 한 나라의 정책 금리와 소비자 물가를 놓고 봤을 때 플러스 실질 정책 금리, 그러니까 정책 금리가 소비자 물가보다 높은 상황, 이 국면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이런 성장주와 관련된 투자 대상들은 내년에도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꾸준하게 미국 증시가 올라갈 걸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US와 논 US 간 디커플링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US와 논 US가 디커플링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는 꼭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매그니피센트 7 올해 EPS 증가율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제외했을 때 거의 나머지 한 500개 정도 종목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EPS 성장률 4%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좀 실적 성장의 쏠림 현상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이 구조가 좀 붕괴하거나 뭔가 리스크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년에도 매그니피센트 7 주도의 미국 증시 상승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까 실적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500개 기업 내에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33% 실적 증가를 보이는 상황이고 나머지 493개 정도가 지금 전년과 비교했을 때 4% 정도 실적 증가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쏠림이란 부분들은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기조가 그렇게 내년에도 바뀔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미국의 국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쏠림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닷컴 버블 때도 이런 쏠림에 따른 편차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쌉니다. 그때 닷컴 버블 때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는 12개월 확정 PER이 60배 정도 됐고요. 그때 주도 기업들의 PER이 200배 정도 됐고 지금은 나스닥 100 지수의 PER이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또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70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PER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비싸다고 생각을 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결코 비싸지가 않은 구간이다. 내년도 봤을 때도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미증시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만 살펴본다면 유독 러셀 2000만 힘을 못 썼습니다. 그 이유는 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시크릿컬이나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끝난 상황들이 상당히 컸던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 예상보다 컸을 때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좀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요인일 뿐이지 연속성을 가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스타일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성장, 그리고 사이즈로 놓고 온다고 하면 대형, 그리고 기타 스타일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퀄리티를 놓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금융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좀 좋게 봐야 되는 투자 대상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AI나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가상자산 정도가 내년에 꼭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봤을 때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가상자산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실제로도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쪽 섹터 안에서 정말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계속 그 부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지금 AI라던가 반도체, 뭐 가상자산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좀 다른 쪽의 섹터를 눈을 돌려봐도 괜찮을까요? 뭐 에너지도 있고 혹시 이런 쪽도 괜찮을까요? 사실 트럼프가 취임하기 때문에 미국 섹터 내에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키워드를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 제조업이고요. 두 번째는 규제 완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 산업이 되는데 전통 제조업은 기존의 신흥국이 주도했던 섹터들이 이제는 미국 섹터 중심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철강, 에너지, 기계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섹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금융입니다. 결국 규제 완화, 결국 자국 내 이제 우선주의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미국 내 거래가 많은 로컬 기업들의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전략산업 차원에서 AI, 반도체 부정적이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AI 산업 성장을 위한 행정명령을 공표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법은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획하고 입안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 지원법 2를 새롭게 내놓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는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미국 내 약가이나 이로 인한 제네릭 시밀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양자 컴퓨터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대표적인 전략 산업은 AI 반도체였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략 산업, 차별화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중국에 비해서 빠르게 선점을 해야 되는 그런 명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내년에 다시 한번 주목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상자산 역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반감기를 지났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에 대한 기간 매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에 가상자산 가격들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는 키워드를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가상자산 이쪽에 좀 강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어제 좀 나온 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좀 FOMC랑 겹치긴 했는데 이번 BOJ에서 그동안은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동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내년 들어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 이어가고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은 과연 외환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BOJ는 내년 1월 정도 되면 아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BOJ의 통화 정책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30년 동안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 하에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지금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정상적인 경기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 정책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 현재로서는 2번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결국 미국과 일본 간의 이 금리 스프레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환경들이 조금은 좀 늦춰지는 경향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경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 뭐 원화의 약세 그리고 엔화 역시 최근에는 이제 좀 약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좀 보일 여지가 있지 아마
방향성이 좀 달라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BOJ 통화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가 더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 게 이제 1월 20일이고요. 내년 1월 달 예정된 FOMC 일정이 28일, 29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의 입김 여부에 따라서 내년 1월 달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보수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 정도 되면 금리 인하는 단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가 그렇게 계속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약세를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엔화 역시 지금의 약세가 아니라 강세 압력을 좀 받을 여지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원화 역시 지금 레벨보다는 강세 압력을 좀 받으면서 좀 레벨이 좀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일단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일본 자체가 지금 통화 정책을 좀 정상화 궤도에 올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정권 내년 취임식 1월 20일입니다. 근데 1월에 FOMC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니까 이 FOMC에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3월 달 들어서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남중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증시 화랑과 내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우려로 올해 들어 퇴직한 미국의 상장기업 CEO 수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컨설팅 업체 챌린저 그레이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1월에서 11월 퇴직한 미국 상장기업 CEO가 327명이라고 25일 전했습니다. 기존의 연간 최다 기록이었던 2019년 312명을 이미 초과한 것이죠. 보잉의 데이브 칼훈, 인텔의 팻 겔싱어, 나이키의 존 도나휴처럼 주가 하락세 속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며 자리에서 물러난 CEO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올해 3분기에 퇴직한 CEO 가운데 8명은 3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일부 분야의 CEO들은 내년에 닥칠 경제 상황을 두려워해 퇴직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자유무역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는 CEO의 입장에서는 이런 골치 아픈 일을 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난제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견인하면서 단숨에 미국 정계에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CEO가 미국 보수의 아성 텍사스주에 자신만의 도시 건설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4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의 남쪽 보카치카 지역에 자리 잡은 머스크 소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본사 직원들이 최근 새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서명과 함께 청원을 제출했는데요. 스페이스X 전용 우주기지 스타베이스가 있는 이곳에 동명의 소도시를 세우고 선거를 통해 시장을 뽑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도시의 크기는 약 1.5제곱마일, 3.9제곱킬로미터이고 주민은 어린이 100여 명을 포함해 500명 안팎으로 성인은 대부분 스페이스X의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캐머런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청원서에서는 스페이스X의 보안 담당자인 구나름 밀번이 시장 후보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업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과연 이러한 행보가 어떤 실익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코카콜라 등 글로벌 음료 업체들이 다급히 로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연방정부의 식료품 지원 대상에 코카콜라, 펩시, 가공 음료를 제외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서 코카콜라가 트럼프 당선인과 친분이 있는 인물을 로비스트로 고용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카콜라, 펩시코, 큐리그 닥터페퍼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미 음료협회 측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기부금도 낼 계획입니다. 미국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SNAP는 미 연방정부가 저소득 가정에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식료품 지원으로 탄산음료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케네디 주니어 지명자가 이러한 음료와 가공식품 일부를 지원 목록에서 제외하면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예전부터 다이어트 콜라와 햄버거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다소 아이러니하다고 평가받고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및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면서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7,350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 산업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재정 개선을 위해서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28조 6조 엔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채권 발행 규모가 30조 엔 이하로 줄어든 것은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십 년간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일본은 산업계에서 가장 무거운 공공부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BOJ가 10년간의 급진적인 경기 부양책을 철회하면서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압박이 커졌는데요. 정부는 더 이상 중앙은행의 의존에 효과적으로 부채를 충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BOJ는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7월에 단기 정책 목표를 0.25%로 인상했습니다. 예산안은 금요일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내각에서 승인되어서 내년 초에 심의를 위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기 부양책을 공개하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를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작돼 이날 폐막한 제1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전인대 3차 연례회의 개막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인대 연례회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의 양대 축 중 하나로 그해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과 예산안 등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회의인데요. 특히 중국 안팎에서 모두 관심이 큰 당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 중국 지도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 목표는 GDP의 4%로 올해 3%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로이터는 또 중국이 경기부양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 상당의 특별구체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이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꾸준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 데이터독입니다. 네,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데이터독에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일단 데이터독의 주가 상황부터 살펴보자면 그동안은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 중순에서 말부터 주가가 상승세를 크게 보여줬고요. 일단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경우에는 0.64%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 한 해만 보더라도 크게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초쯤에 생각을 해보자면 이 B 시리즈가 출하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까지 함께 좀 더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일단 2024년 말에 출하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출하량 자체가 미달이 됐고요. 내년 1월이 지나서 1분기가 지나서 2분기에서 3분기까지 돼야지만 본격적으로 출하가 좀 크게 증설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많이 보급이 된다면 데이터 처리 능력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B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서버용 솔루션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AI 기술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 AI 관련 서비스 회사죠. 이 사스 기업들에 있어서 지금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둔 리포트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관리를 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이 인프라 소프트웨어 자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겨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클라우드 시장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잦아들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최근 들어서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자면은 AI 같은 경우에 많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AI 모델을 확산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도 많이 증설하고 있고 슈퍼컴퓨터까지 함께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 자체가 지금 클라우드 시장 전반적으로 함께 이끌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일단 매년 새로운 GPU 아키텍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술 발전을 좀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빠른 발전 자체가 오히려 기업들에게는 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신 GPU죠. 이 GB200 같은 경우에 이전 모델인 H100 대비했을 때 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 자체가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학습 속도 4개가 빨라졌고요. 데이터 처리 능력은 30배 이상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을 소모하는 데 있어서 기존 모델보다 무려 25분의 1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대형 빅테크 회사들 쪽에서는 이 GB200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워낙 1년 주기로 이렇게 크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GPU와 관련된 인프라라던가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기전 자체가 워낙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GPU가 전환을 하려면은 단순하게 업그레이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 인프라 자체를 다시 드러내서 다시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했던 비용 자체가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 흐름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해서 언제 이 새 GPU를 들여와야지 효율적인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1년 주기로 나온 GPU 자체가 시장의 혁신을 이끌기도 하면서 이 기업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도전 과제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메타 같은 기업들은 이미 B 시리즈 확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보를 했던 3분기부터 투자 사이클이 상승세에 진입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GPU 아키텍처 기반으로 한 기술 투자가 매번 시장에 큰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2, 3분기가 지나서도 이렇게 한 번 더 사이클이 크게 돌아가면서 이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워크로드 증가 더불어서 멀티 클라우드 도입 확산까지 이어지면서 IT 인플라를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지금 이렇게 오늘 준비한 뉴타닉스와 데이터독 같은 회사들도 이런 새로운 GPU 서버 도입이 늘어나면서 수주 잔고까지 함께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독이 다른 인프라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실적과 주가 개선 자체가 좀 더딘 이유를 꼽아보자면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애플리케이션 도입과 확산이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가 않았습니다. AI 자체가 워낙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AI 애플리케이션이 도입되고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 지금은 초기 단계여서 좀 시즌이 이제 다음 분기,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지나가야지만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3분의 2 자체가 지금 중소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없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는 불안정한 수주 잔고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한 경제 일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자료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